캄보디아 케엄, 출국 후 연락 차단 가능하죠? 붙박이장 천장 수납칸 속에서 사위의 목소리가 칼처럼 꽂혔습니다. 손주와의 숨바꼭질이 제 운명을 바꿀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는 대구 동구에서 48년을 살림한 오하순 68입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오후 4시쯤이었어요. 딸네 집 거실에서 현우가 제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숨바꼭질 하자. 8살 손주의 눈이 반짝였어요. 요즘 아이가 부쩍 말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톡톡 치며 일어섰어요. 그래, 우리 현우 술래할래? 응. 할머니는 숨어. 100까지 셀 거야. 현우는 거실 소파에 엎드려 눈을 가렸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의 목소리가 천천히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저는 슬리퍼를 벗고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붙박이장 문을 열었어요. 옷가지 사이로 몸을 밀어 넣으려다가 문득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천장 가까이에 작은 수납칸이 보였어요. 예전에 현우가 할머니, 저기 보물 숨기는 곳이야라며 자랑하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옷걸이 봉을 밟고 조심스럽게 올라갔어요. 관절이 삐걱거렸지만 손주를 놀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수납칸 안은 좁고 어두웠어요. 먼지 냄새와 오래된 이불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저는 몸을 웅크리고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현우가 찾으면 깜짝 놀라겠지. 그때였습니다.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사위 도윤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김 실장님. 네, 저 박도윤입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도윤은 평소 집에서 통화할 때 거실을 쓰는데 왜 안방으로 들어온 걸까요? 붙박이장 바로 아래, 침대 모서리에 앉는 소리가 났습니다. 네, 그건 말씀드렸잖아요. 장모님 케어 문제로요. 케어? 저는 귓불을 만지작거렸어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캄보디아 케어홈, 그쪽 시설 괜찮다고 하셨죠? 내 출국 후 연락 차단 가능하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출국? 연락 차단?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입을 막았어요. 숨소리라도 새어나갈까봐 두려웠습니다. 비용은 선입금으로 처리하고 인계는 다음 주 금요일. 네, 공항에서 바로 넘기면 되죠?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마치 물건을 거래하듯 감정 하나 없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천장 수납칸 구석에 몸을 더 움츠렸어요. 어둠 속에서 제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장모님 연금은 어차피 제 명의 통장으로 넘어오니까 그건 문제 없어요. 아, 아파트 명의 이전은 위임장 준비했습니다. 위임장? 저는 그런 거 쓴 적이 없는데요.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네, 실장님. 출국만 시키면 끝이죠.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저희는 그냥 효도한다고 보내는 거예요. 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효도라는 단어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 인천공항 3층 라운지 앞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화가 끊겼어요. 도윤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리며 그가 일어서는 기척이 났어요.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손은 여전히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천장 수납한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다음 주 금요일 인천공항 라운지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날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48년 동안 가계부를 써온 사람이에요. 숫자와 날짜는 한 번 들으면 잊지 않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래에서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어디 있어? 105셌어.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저렸고 허리가 뻐근했어요. 수납칸 입구로 기어나와 옷걸이 봉을 잡고 내려왔습니다. 붙박이장 문을 열자 현우가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 있었어? 천장까지 올라갔어?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우리 현우 보물 상자 덕분에 숨었지. 대박. 할머니 진짜 잘 숨는다. 현우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떨려서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3월의 햇빛이 들어왔어요. 따스한 빛이었지만 제 등은 차가웠습니다. 주방에서 딸 서영이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평범함이 거짓이라는 걸. 현우가 제 무릎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또 놀아줘. 그래, 우리 현우. 할머니가 또 놀아줄게. 저는 아이를 안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네가 흔들리고 미끄럼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다음 주 금요일, 저는 손가락 끝으로 소파 팔걸이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에요. 생각을 정리할 때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캄보디아, 케어홈, 연락 차단.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현우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 안방 쪽에서 도윤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거실로 와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편히 쉬고 계셨어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아까 전화 통화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고맙다. 도윤은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출근하는 척, 외출하는 척. 일상의 가면을 쓰고 있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딸에게? 경찰에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제가 들은 건 통화 내용뿐이었습니다. 누가 믿어줄까요? 저는 현우를 품에 꼭 안았어요. 아이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따뜻한 박동이었어요. 이 소리를 지켜야 한다. 그렇게 저는 3월 14일 오후 결심했습니다. 숨바꼭질은 끝났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사위는 저를 해외로 보내 연락을 끊으려 했고 저는 그걸 알아버렸어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남은 시간은 7일.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이틀 뒤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2025년 3월 16일 일요일 오전 10시. 딸에게는 친구들이랑 차 마시러 간다고 했어요. 서영은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고 네, 다녀오세요 했습니다. 설거지에 묻은 손을 대충 닦으며 돌아서는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경로당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동구 신천동 복지회관 2층이에요.
계단을 오르며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저는 천천히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이순자가 김치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하순이 왔네. 오늘 무슨 일이야? 순자는 뒤집개를 들고 저를 반겼어요.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로당엔 4명이 더 있었어요. 화투를 치는 분, TV를 보는 분. 저는 순자에게 다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순자야, 나 할 얘기가 있어. 둘이서. 순자가 제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30년 지기는 뭔가 다르다는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잠깐만. 순자는 불을 끄고 앞치마를 벗었어요. 우리는 경로당 옆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 순자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저는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순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저는 입을 열었어요. 3월 14일 현우와의 숨바꼭질, 천장 수납칸에서 들은 통화 내용. 캄보디아, 케어홈, 출국, 연락 차단.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자는 제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3월 20일에 공항에서 저를 넘긴대요. 이야기를 마치자 순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하순아, 경찰 가야 해. 지금 당장. 근데 순자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어. 내가 들은 게 전부야. 누가 믿어줄까? 그래도 신고는 해야지.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순자를 말렸습니다. 신고하면 도윤이 알아챌 거야. 그럼 날짜를 당기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쓸지도 몰라.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을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럼 영호 형님한테 물어보자. 영호 형님? 응. 우리 동네에 전직 형사 계셔. 퇴직하신 지 5년 됐는데 아직도 정정하셔. 그분한테 물어보면 뭔가 방법을 알려주실 거야. 저는 순자를 바라봤어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형님. 네, 순자예요. 급한 일이 생겼는데, 네, 지금 경로당에 계세요? 네, 그럼 지금 바로 갈게요. 통화를 끊고 순자가 말했습니다. 형님이 지금 경로당 1층 카페에 계신데. 가자. 우리는 상담실을 나와 계단을 내려갔어요. 1층 구석에 있는 작은 카페, 따스한 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창가 자리에 앉은 남자분이 손을 들었어요. 김영호, 71살. 회색 머리에 검은 테 안경을 쓴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형님, 이쪽은 제 친구 오하순이에요. 순자가 저를 소개했어요. 김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인지 들어보죠.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번엔 더 차분하게 날짜와 장소, 통화 내용을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김영호는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가 전부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신고하면 사위 쪽에서 오해라고 발뺌할 겁니다. 통화 내용도 녹음이 없으면 증명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김영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테이블에 손을 올렸어요. 소리를 모으세요. 통화 내용, 대화 문서, 모든 걸 기록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녹음기를 쓰세요. 요즘 초소형 녹음기가 많아요.
펜 모양, USB 모양, 심지어 단추 모양도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 설치해서 사위와 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영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위임장 원본을 확보하세요. 사위가 위조했다고 했죠? 그럼 그 서류를 찾아서 사진을 찍어두세요. 필적 대조, 지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절대 눈치채게 하면 안 됩니다. 일상을 유지하면서 조용히 증거를 모으는 겁니다. 김영우의 말은 명확했어요. 저는 손가락 끝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생각을 정리했어요. 녹음기는 어디서 구하죠? 제가 하나 드릴게요. 예전에 쓰던 건데 아직 작동합니다. 김영우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USB 모양의 검은색 물건이었습니다.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였어요. 이게 녹음기예요. 옆에 있는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녹음 시작, 2번 누르면 정지입니다. 컴퓨터에 꽂으면 파일로 저장돼요. 저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작은 게 제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김영우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 지인 중에 경제범죄팀에 있는 형사가 있어요. 이재훈 경위. 증거가 충분히 모이면 그 친구한테 연결해 드릴게요. 출국금지 신청, 계좌 추적 다 가능합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저는 김영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은퇴했어도 악한 건 못 봐 넘기거든요. 김영우는 옅게 웃었어요. 순자도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순아, 넌 혼자가 아니야.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순자야, 형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순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 넌 48년을 버텨온 사람이잖아. 김영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만 확보하면 됩니다. 감정은 빼고 기록에 집중하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카페를 나와 경로당으로 돌아왔어요. 순자는 다시 김치전을 부치기 시작했고 저는 창가에 앉아 USB 녹음기를 바라봤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검은색 플라스틱. 이게 제 무기였어요. 오후 2시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어요. 서영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도윤은 안방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다녀왔어. 네, 엄마. 밥 드셨어요? 응, 친구들이랑 먹었어.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가방에서 USB 녹음기를 꺼냈어요. 손 안에서 작고 차가운 물건이 느껴졌습니다. 어디에 둘까? 거실? 안방? 주방? 생각을 정리했어요. 도윤이 통화할 때 주로 안방을 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안방에 설치해야 해요. 저는 녹음기를 호주머니에 넣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안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살짝 열고 안을 살폈습니다.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도윤아, 잠깐 물 좀 가져다 줄까? 아, 괜찮아요. 장모님. 도윤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저는 문을 닫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따라 마시며 생각했어요. 안방은 어려워. 다른 곳을 찾아야 해. 거실 화분. 저는 TV 옆에 놓인 큰 화분을 봤어요. 고무나무였습니다. 잎이 넓고 풍성해서 뒤편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다. 저는 화분에 물을 주는 척하며 다가갔습니다.
뒤쪽으로 손을 뻗어 화분과 벽 사이 틈새에 USB 녹음기를 꽂았어요. 버튼을 한번 눌렀습니다. 작은 LED 불빛이 깜빡였어요.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물뿌리개를 들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떠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얼굴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3월 16일 밤 11시. 다음 주 금요일까지 남은 시간은 닷새 120시간이었어요. 증거를 모아야 해. 소리를, 기록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도윤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출국 후 연락 차단 가능하죠? 저는 이불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버텨야 해. 조금만 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저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김영우 형님이 말했죠. 증거가 언어입니다. 그럼 저는 언어를 모으는 겁니다. 소리를, 문서를, 모든 걸. 다음 날부터 저는 평범한 일상을 연기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현우를 학교에 보내고 설거지를 하고 TV를 봤습니다. 모든 게 똑같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D-5. 과연 닷새 안에 저는 충분한 증거를 모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3월 17일 월요일 저녁, 도윤이 또다시 안방에서 통화를 시작했어요. 거실 화분 뒤 녹음기는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했어요. 물소리를 내며 귀는 거실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네, 김 실장님. 위임장은 준비됐습니다. 네, 서명도 했고요. 제 손이 멈췄어요. 그릇을 씻던 손에서 거품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위임장? 제가 서명한 적이 없는데. 저는 물을 끄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지만 화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는 안방 쪽에 집중했어요. 도윤의 통화가 끝났어요. 문이 열리고 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TV를 보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어요. 도윤은 제 옆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장모님,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래, 다녀와. 문이 닫혔어요. 저는 바로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안을 살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지금이야. 저는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 몇 장이 파일에 꽂혀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봤어요. 부동산 등기 위임장.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하순. 그 아래 서명란에 제 이름이 휘갈겨져 있었어요. 이건 내 글씨가 아니야. 저는 서명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오자의 획이 비뚤어져 있었어요. 제가 쓸 때는 둥글게 쓰는데 이건 각져 있었습니다. 하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압력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현우가 가르쳐준 대로 카메라 앱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바닥에 펼치고 위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1장, 2장, 3장. 서명 부분을 확대해서도 찍었어요. 통장 사본도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인데 저는 이런 통장을 만든 적이 없었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계좌번호, 은행 이름, 모든 걸 기록했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돌아왔어. 저는 서류를 재빨리 파일에 넣고 가방 지퍼를 닫았어요. 책상 위치를 확인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도윤과 마주쳤어요. 장모님, 왜 안방에?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 내 방에 빨래 넣어주려고. 아, 네, 고맙습니다. 도윤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확인했어요. 총 8장, 위임장 4장, 통장 사본 4장, 또렷하게 찍혔습니다. 저는 사진을 컴퓨터로 옮겨 저장했어요. 현우가 예전에 가르쳐준 대로 이메일로도 제 계정에 보냈습니다. 이제 녹음 파일을 확인해야 해. 다음 날 오전 도윤과 서영이 외출한 사이에 저는 거실 화분 뒤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3개 있었어요. 하나씩 재생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김 실장님. 출국 일정은 3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인천공항 3층 라운지 앞에서 인계하면 되죠? 브로커의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네, 박 대리님. 저희 쪽에서 안내 직원이 나갑니다. 장모님 여권하고 서류만 챙겨오세요. 서류는 위임장이랑 통장 사본 드리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선입금 2천만 원, 계좌로 입금 확인됐습니다. 2천만 원.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저를 2천만 원에 넘기려 했던 겁니다. 두 번째 파일. 서영과 도윤의 대화였어요. 여보, 정말 이렇게 해야 돼? 엄마를.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우리 빚이 얼마야? 6천만 원이야. 신용카드, 대출 다 합치면. 장모님 연금이랑 아파트만 있으면 정리할 수 있어. 그래도 이번 한 번만 참아. 어차피 장모님도 나이 드시면 요양원 가실 거잖아. 해외 케어홈이 더 나을 수도 있어. 서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엄마. 박서영 씨죠? 방조 혐의로 동행조사 들어가겠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엄마, 현우 좀 부탁드려요. 저는 현우를 안았습니다. 아이가 떨고 있었어요. 저는 현우의 등을 토닥이며 서영을 봤습니다. 서영아, 법정에서 솔직하게 말해. 내가 왜 그랬는지, 얼마나 후회하는지. 그리고 다시 시작해. 서영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경찰이 서영을 데리고 갔습니다. 도윤과 김동철도 호송됐어요. 라운지 앞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현우를 안고 벤치에 앉았어요. 아이는 제 품에서 작게 흐느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어디 가요? 엄마는 잠깐 경찰 아저씨랑 얘기하러 갔어. 금방 올 거야. 정말요? 응, 정말이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서영이 금방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재판이 있을 거고 처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녹음해둔 메시지가 있어요. 법정에서 참작될 겁니다. 공항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3월의 따스한 빛이었습니다. 저는 현우를 꽉 안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얀 기체가 하늘로 올라가며 구름 속으로 사라졌어요.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지 않는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켜야 가족이다. 현우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따뜻한 박동. 이 소리를 지키기 위해 저는 싸웠습니다. 김영호 형님이 다가왔어요. 순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순 씨, 수고하셨어요. 형님, 순자야 고마워. 순자가 제 어깨를 안았어요. 넌 정말 대단해, 하순아.
나 잘한 걸까? 잘했어. 넌 옳은 일을 했어.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현우가 제 얼굴을 올려다 봤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요. 응, 안 울게.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현우도 따라 웃었습니다. 공항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탑승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디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 현우와 함께 있었어요. 이재훈 경위가 다시 왔습니다. 하순 씨, 조서 작성하러 가셔야 해요. 지금 괜찮으세요? 네, 갈게요. 저는 현우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순자가 현우를 안아들었습니다. 현우야, 고모 할머니랑 잠깐 있자. 할머니 금방 올 거야. 네. 저는 이재훈을 따라 경찰 조사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현우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조서 작성, 재판, 그리고 현우의 양육. 앞으로 할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순자가 있고 김영우 형님이 있고 무엇보다 현우가 있었어요. 공항 창밖으로 또 한 대의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하얀 기체를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날아오를 수 있을까? 오랜 세월 짓눌려 살았던 제가 이제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대답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천장 수납칸에 숨어서 목소리를 죽이며 살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당당히 제 목소리로 말할 겁니다. 나는 오하순입니다. 68살 48년을 살림한 여자. 그리고 현우의 할머니. 저는 파일을 멈췄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의 목소리였어요. 제 딸이 저를 보내는데 동의한 겁니다. 왜 서영아?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어?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파일을 재생했어요. 도윤과 브로커의 또 다른 통화였습니다. 김 실장님, 혹시 나중에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죠? 걱정 마세요. 출국하시면 저희가 휴대폰 압수합니다. 본국 연락은 완전 차단돼요. 가족들이 찾아도 캄보디아 케어홈은 비공개 시설이라 위치 확인 안 됩니다. 그럼 안심이네요. 네, 박 대리님. 이미 15건 처리했습니다. 한 건도 문제된 적 없어요. 15건. 저 말고도 15명이 더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파일을 모두 USB에 복사했어요. 그리고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나야. 김영우 형님 연락처 좀 알려줘. 왜? 무슨 일 있어? 증거를 모았어. 녹음 파일이랑 서류 사진. 순자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잘했어, 하순아. 형님 번호 지금 보낼게. 전화를 끊고 저는 김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오하순입니다. 네, 하순 씨. 어떻게 되셨어요? 녹음 파일 3개하고 위조 위임장 사진이 있어요. 김영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시죠. 경로당으로 오실 수 있어요? 네, 지금 갈게요. 저는 USB와 휴대폰을 챙겨 집을 나섰어요. 경로당까지 걸어가는 동안 3월의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저는 떨리지 않았어요. 경로당 1층 카페에서 김영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저는 USB를 건넸습니다. 이게 녹음 파일이에요. 그리고 이건 위임장 사진이고요. 휴대폰을 보여드렸어요. 김영우는 파일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그리고 인신매매 혐의도 충분해요. 정말요? 네. 이 정도면 바로 수사 착수 가능합니다. 김영호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재훈아, 나 김영호야. 응, 급한 건이 있어서. 지금 만날 수 있어? 네, 경로당으로 와줘. 응, 고마워. 30분 후 젊은 남자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이재훈 경위 35살쯤 돼 보였어요. 검은 점퍼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재훈아, 이쪽은 오하순 씨. 피해자분이시고. 이재훈은 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경제범죄팀 이재훈입니다. 김영호가 USB와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재훈은 자료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듣고 위임장 사진을 확대해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출국금지 신청하고 계좌 추적 영장 청구할게요. 공항에서 동시 검거 가능합니다. 정말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재훈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브로커 쪽 전화번호도 녹음에 나와 있으니까 역추적해서 신원 확인하겠습니다. 출국 당일 공항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재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순 씨,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피해자요? 네. 녹음 파일에서 15건이라고 했죠? 브로커 조직을 잡으면 그분들도 찾을 수 있습니다. 김영우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하셨어요, 하순 씨. 이제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서영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3월 17일 오후 5시, 출국일까지 나흘 남았어요. D-4, 증거는 모았습니다. 경찰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이 사실을 알까요? 아니면 끝까지 모른 척 할까요? 그리고 공항에서 과연 모든 게 제대로 끝날 수 있을까요? 그 의문은 3월 18일 화요일 밤에 풀렸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잠을 청하려던 참이었어요. 복도 너머로 서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진짜 괜찮은 거야? 엄마를 그렇게 보내도 돼?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또 시작이야? 벌써 몇 번째야, 이 얘기가. 하지만 뭐? 우리 빚 6천만 원 어떻게 갚을 건데? 내 엄마 연금 받고 아파트 팔면 다 정리할 수 있어. 엄마가 알면 어떡해.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알게 뭐해. 출국하면 끝이야. 브로커가 다 처리한대. 그래도 양심으로 밥 먹고 사나? 서영아, 정신 차려. 우리 현우 생각해. 애 학원비도 못 내고 있잖아. 침묵이 흘렀어요. 서영이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저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이 우는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영아, 넌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니? 하지만 저는 안방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든 걸 터뜨리면 도윤이 계획을 바꿀 수 있었어요. 날짜를 당기거나 다른 방법을 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녹음 앱을 켰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아, 엄마야.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내가 법정에 있을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빚 때문에, 생활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눈물이 핸드폰 화면에 떨어졌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아, 넌 엄마가 아니야. 넌 현우의 엄마야.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바르게 살아야 해. 손가락 끝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어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이미 48년을 살았어. 하지만 현우는 아직 8살이야. 그 애한테 엄마가 필요해. 한참을 말했어요. 녹음 시간이 5분을 넘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서영아, 법정에서 솔직하게 말해. 내가 왜 그랬는지, 얼마나 후회하는지. 그리고 다시 시작해. 내 아이의 엄마로 살아라. 녹음을 멈췄어요. 파일을 저장하고 USB에 복사했습니다. 이 녹음은 법정에서 쓰일 거예요. 서영이 방조 혐의로 재판받을 때 참작 자료가 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서영은 부엌으로 와서 설거지를 도왔어요. 저는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나 봅니다. 엄마, 커피 드릴까요? 응, 고마워. 서영이 커피를 내렸어요. 제 앞에 컵을 놓으며 잠깐 제 손을 만졌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영아, 네, 엄마. 엄마는 너를 사랑해. 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요, 엄마. 하지만 그 사랑이 저를 구하지는 못했어요. 오후에 이재훈 경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순 씨, 브로커 신원 확인했어요. 김동철, 48세. 인신매매 조직 중간책입니다. 이미 국제 수배 중이에요. 그럼 잡을 수 있나요? 네. 3월 20일 금요일 인천공항에서 동시 검거합니다. 브로커 박도윤 그리고 이재훈이 말을 멈췄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서영이도요? 내 방조 혐의로 동행조사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게 맞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우도 저 아이들처럼 웃으며 살 수 있을까요? 3월 19일 목요일 D-2 도윤이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제 방 앞에 세워뒀습니다. 장모님, 내일 모레 해외여행 가시잖아요. 짐 좀 싸두세요. 응, 알았어. 저는 가방을 방 안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지퍼를 열고 안을 봤습니다. 빈 가방이었어요. 저는 옷을 몇 벌 넣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싸지 않았어요. 밤이 됐어요. 도윤이 또 안방에서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다시 설치해뒀어요. 내일 아침에 회수하면 됩니다. 네, 김 실장님. 내일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장모님은 해외여행 가신다고 말씀드렸고요. 브로커의 목소리. 좋습니다. 공항 3층 라운지 앞 10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여권이랑 서류 잊지 마세요. 네, 다 준비했습니다. 통화가 끝났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윤이 서랍을 여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권을 확인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내일이야. 내일이면 끝나.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그려봤어요. 공항, 라운지,
브로커, 도윤, 그리고 경찰. 모든 게 계획대로 된다면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끝납니다. 하지만 만약 뭔가 잘못된다면? 아니야. 잘 될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김영우 형님도 이재훈 경위도 다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증거도 충분해요. 3월 20일 금요일 새벽 D-1. 저는 4시에 일어났어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평소 입던 베이지색 점퍼와 검은색 바지, 편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도윤이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오늘 좋은 날이에요. 해외에서 편히 쉬실 수 있어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넌 지금 누굴 속이고 있는 거니? 오전 8시 서영이 일어났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침을 차리는 척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진짜 가시는 거예요? 응. 잘 다녀오세요. 서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마지막 포옹이었어요. 서영아, 엄마 말 기억해. 내 아이의 엄마로 살아라. 네. 서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를 안았어요. 아이는 아직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할머니 잘 다녀올게. 할머니, 빨리 와요. 그래, 금방 올게. 오전 9시 도윤이 차 키를 챙겼어요. 장모님, 출발할까요? 그래. 저는 가방을 끌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서영과 현우가 서 있었어요. 서영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도윤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3월의 하늘은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인천공항까지는 1시간 거리. 그 1시간이 제 인생을 바꿀 겁니다. 과연 경찰은 제 시간에 도착할까요? 브로커는 나타날까요? 그리고 도윤은 끝까지 저를 속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오전 10시 25분에 밝혀졌습니다.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라운지 앞. 도윤이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장모님,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안내 직원이 곧 올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여행 가방을 끄는 사람, 커피를 마시는 사람, 휴대폰을 보는 사람. 평범한 공항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평범함 속에 경찰이 숨어 있다는 걸. 도윤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실장님. 네, 도착했습니다. 라운지 앞에 있어요. 잠시 후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검은 양복에 은색 넥타이,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김동철, 브로커였습니다. 박 대리님 오셨네요. 김동철이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도윤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시간 맞춰 왔습니다. 김동철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스쳤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제가 모시고 갈 김동철입니다. 네. 저는 작게 대답했어요. 김동철이 도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류 주시죠. 여권이랑 위임장. 도윤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김동철이 받아들고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제 여권, 위조된 위임장, 통장 사본. 모든 게 들어 있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어르신, 이제 저랑 가시죠.
김동철이 제 팔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동작 그만.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정복 경찰, 사복 형사. 최소 10명은 되어 보였어요. 이재훈 경위가 앞장서서 다가왔습니다. 김동철, 박도윤. 사문서 위조 및 인신매매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김동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도윤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경찰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놔주세요. 도윤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경찰은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차가운 쇠소리가 울렸어요. 박도윤 씨, 장모님을 해외로 불법 인계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위조 위임장, 녹음 파일, 모든 증거가 확보됐어요. 이재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저를 봤어요. 눈빛에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장모님, 설마 당신이? 저는 도윤을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물건이 아니야. 사람이야.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김동철도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그의 서류 가방과 휴대폰을 압수했어요. 김동철 씨 휴대폰에서 피해자 명단 확인됐습니다. 18명. 국제 공조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형사가 보고했어요. 18명. 저 말고도 18명이 더 있었던 겁니다. 이재훈이 제게 다가왔어요. 하순 씨,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용감하셨어요. 덕분에 많은 분들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돌아보니 서영이 있었어요. 현우의 손을 잡고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영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우도 따라서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할머니. 이재훈이 서영에게 다가갔어요. 공항 라운지 앞 3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40분. 모든 게 끝났고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그 시작은 석 달 후에 형태를 갖췄습니다. 2025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302 호법정. 선고 공판이 열렸어요. 저는 방청석 첫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엔 순자와 김영우 형님이 함께 했어요. 현우는 학교에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어요. 검은 법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망치를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어요. 피고인 박도윤, 일어서세요. 도윤이 피고인석에서 일어섰어요. 수갑을 찬 손, 구겨진 셔츠, 초췌한 얼굴. 3개월 전에 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박도윤은 장모 오하순 씨를 해외 불법 인계하려 시도했으며 사문서를 위조하고 브로커 조직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징역 3년.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순자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피고인 김동철은 인신매매 조직의 중간책으로 활동하며 18명의 피해자를 해외로 불법 인계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김동철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경찰의 국제공조 수사로 브로커 조직 상층부도 추가 검거됐습니다. 캄보디아로 보내졌던 피해자 15명도 구조됐어요. 판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서영, 일어서세요. 서영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저는 딸을 봤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맑아 보였어요. 피고인 박서영은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나 경제적 압박 상황과 피해자인 모친의 탄원서 그리고 법정에서의 진심 어린 반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 서영이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어요. 서영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우리는 법원 복도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6월의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서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서영아, 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현우의 엄마로. 제가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은 만드는 거야. 지금부터. 서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나도 미안해. 내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 변호사들의 목소리, 법원의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법원을 나와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딸네 집이 아닌 제가 새로 얻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동구 신천동 경로당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정부 지원금과 제 연금으로 얻은 곳이었어요. 방은 작았지만 저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부엌, 화장실, 작은 침대와 책상, 창밖으로는 놀이터가 보였어요.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현우가 서 있었어요. 서영이 데려온 거였습니다. 할머니. 현우가 제게 안겼어요. 저는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우리 현우, 학교 잘 다녀왔어? 응. 오늘 미술 시간에 할머니 그렸어. 현우가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주황색 옷을 입은 여자, 손을 잡고 있는 작은 아이. 제목은 우리 할머니였어요. 예쁘다, 현우야. 할머니, 오늘 놀아줘. 그래, 뭐 하고 싶은데? 현우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숨바꼭질.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숨바꼭질. 3개월 전 천장 수납칸에 숨었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좋아, 숨바꼭질 하자. 현우가 눈을 가리고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1, 2, 3.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옷장, 침대 밑. 하지만 저는 숨지 않았어요. 대신 현우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100. 할머니, 어디 있어? 현우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왜 안 숨었어? 저는 무릎을 굽혀 현우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리고 아이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할머니는 이제 숨지 않을 거야. 왜? 숨을 곳이 더 이상 없거든. 현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직 어린아이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되겠죠. 사람은 숨어 살면 안 된다는 걸. 당당히 서 있어야 한다는 걸. 저녁이 됐어요. 저는 현우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된장찌개와 밥. 현우는 맛있게 먹었어요. 할머니, 내일도 와도 돼? 그럼 언제든지 와. 현우는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순자였어요. 하순아, 내일 경로당 와. 김치전 부칠 거야. 그래, 갈게. 그리고 영호 형님이 바둑 두자시는데 올래? 바둑? 나 잘 못 두는데. 괜찮아, 배우면 돼. 우리가 다 있잖아.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좋은 단어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경로당 친구들과 주 1회 모임을 만들기로 했어요. 혹시 또 저 같은 일을 겪는 어르신이 있다면 함께 도울 수 있도록.
안전망 루틴이었습니다. 밤이 됐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방의 하얀 천장. 더 이상 천장 수납칸은 없었어요. 휴대폰으로 뉴스를 봤습니다. 해외 인신매매 조직 적발, 피해자 15명 구조라는 기사가 떴어요. 제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댓글을 읽어봤어요. 용감한 분이시네요. 덕분에 많은 분들이 구조됐습니다. 가족이 제일 무섭다더니 마지막 댓글이 마음에 걸렸어요. 가족이 제일 무섭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은 가장 소중한 것이기도 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할 일을 떠올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경로당 가기, 순자와 김치전 먹기, 영우 형님과 바둑 배우기, 오후엔 현우 데리러 가기, 저녁엔 같이 밥 먹기.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이 평범함이 제게는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저는 해외로 팔려갈 뻔했어요. 연락이 끊기고 이름이 지워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여기 있어요. 제 이름으로, 제 목소리로 당당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오하순, 68살, 48년을 살림한 여자, 그리고 이제부터 나로 사는 여자. 숨바꼭질은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숨지 않아요. 당당히 햇빛 아래 서 있을 겁니다. 6월 16일 밤 작은 원룸에서 저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악몽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현우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넓은 들판, 따스한 바람, 웃음소리. 더 이상 천장 수납칸은 없었어요. 이제는 하늘 아래 걷는 발걸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